그 얼굴 고원은 이제 요거 하면서 앞에 5번째 고원으로 또 좀 연결될 텐데, 맨 앞에 표지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두치오라는 그 14세기인가 13세기인가 두치오라는 작가의 부르심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이 뭐냐면 그 베드로하고 이 원래 찾아보시면, 그림을 찾아보시면 지금 그리스도는 뭐 이상한 뾰족한 이게 그 단단한 땅 위에 있는 건데, 여기랑 저기 이 두 사람 뒤에 있는 게 다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말하자면 하늘이고, 아래 있는 게 물고기가,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바다거든요. 근데 저기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그리스도가 서 있는 땅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하늘이 황금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파랗다는 건 우리 생각이지. 지금 우리에게 하늘은 그러니까 하늘이 파래서 파랗게 보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해주는 건데, 이 중세의 하늘은 신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신의 빛이 가득한 곳이지.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노랗게 표현되는 그림들이 중세에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황금빛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저기 왼쪽 부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반석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반석 위에 서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그 복음서에 아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뭐 조금씩 버전이 다른데,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배가 이렇게 있는데, 찾아보세요. 제가 자세한 얘기를 다 까먹었는데,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다가, 여기가 갈릴레아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하고, 그다음에 안드레아, 베드로와 안드레아예요. 그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에 전 얘기가 이제 좀 있는데, 핵심은 그거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네 그러고 따라갔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베드로고 뒤에 있는 게 안드레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물론 이 옆에 안드레아는 조금 그 그물에서, 고기가 있는 그물에서 손을 다 떼지 못한 채 반쯤만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그거에 비하면 완전히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지 지금. 요 그림을 내놓고, 7구원은 제목이 영년이잖아요. 영년이 크리스트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얼굴은 이 7번째 구원에서 얼굴은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굴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7구원은 탈령토와의 문제하고 연관해서는 이제 10구원, 11구원이랑 연관되지만, 더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건 5번째 구원이에요. 의미작용과 주체화. 이 부분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이 7번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어디를 봐주시냐면, 자, 222쪽. 222쪽을 봐주세요. 여기서 의미작용 체제가 여러 개가 있었죠. 전 기표작용 체계, 후 기표작용 체계, 탈기표작용 체계,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표작용 체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기표작용 체제는 뭐냐? 맨 위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해석으로 실어 나르는 사제들로 구성된 체제. 그러니까 전제군주에 가장 맞는, 적합하다? 전제군주의 가장 일반적인 걸 기표작용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표작용 체제 이야기하면서 그 222쪽에 그 단락, 시작하는 단락의 2번째 줄에 이제 기표작용 체제는 모든 부분으로부터 방출되는 기호들을 원안에 조직화한다. 그렇게 계속 기표가 방출이 되면 그 기표들을 일정하게 조직화하고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작용이야. 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체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7번째 줄, 단락 7번째 줄에 해석망상 또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석의 체제죠.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 한 중간 조금 아래에, 그래서 이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사제, 예, 점쟁이. 예.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신전이 있다 그러면 그 신전에서 신의 말씀을 신탁을 청하면 들려오는 소리를 해석해 주는 게 점쟁이 무당이었잖아요. 무녀들이 거기 있는 거지. 그리고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도 황제의 말을 실어 나르는 관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게 사제였겠죠. 이 체제였다. 이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223쪽에 가보시면, 그 위에서 7째 줄에 이제 주체에게 해석할 뭔가를 줘가지고 지옥의 한 원에서 다른 원으로 계속 건너뛰게. 이게 인간의 근본적 신경증이다.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데, 그 말씀 자체에는 도달할 수 없는데 해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원한을 만들어내면서 기표적인 것에 가닿으려고 하는 그 신경증. 그래서 이게 기표과잉의 체제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자, 이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제 223쪽에 보시면 그 중간에 조금 아래 주 6번 바로 위에 문장이에요. 근데 기표의 이런 순수 형식적 잉여는 표현의 실체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 기표의 순수 형식적 잉여라는 게 이제 최초의 말씀, 무엇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럼 그 말씀은 기표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기의를 만들어내야 되지. 해석을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그래서 그 기표 자체가 계속 또 다른 기표를 생산해내면서 계속 의미화가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기표작용 체제인데, 이런 기표의 잉여, 그러니까 의미를 발생시키려 그러면 이 자체가 순수한 잉여, 그 자체로는 도달될 수 없는, 이거는 특별한 표현의 실체 없이는 생각될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표현의 실체가 뭐냐? 거기에 얼굴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는,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이 표현되는 차원. 그 말이라는 건 이제 내용의 형식과 실체로 구성되겠죠. 근데 그 말에 표현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얼굴성이다. 그래서 얼굴은 잉여들의 집합을 결정화하고 기표작용적 기호들을 방출하고 수신하고 풀어주고 재포획한다. 그래서 얼굴은 모든 탄령토화된 기호들이 달라붙는 의미 생성의 중심 몸체로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석할 때는 그 말씀의 영토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잘 해석한 건가? 라는 것을 또 붙들어 매는 게 뭐냐? 그게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뭐 잘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래 잘해봐라. 근데 그 잘해봐라 라는 말을 어떤 의미냐?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내가 진짜로 알아서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알아서 잘해봐라가 너 그렇게 알아서 혼자서 하면 안 된다 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잘해봐라를 그래 내가 이제 알아서 정말 혼자 잘해봐야지 그러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혼자 잘해보라는 게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해석을 내가 그 말로부터 언제든지 언어는 그 자체로 변이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의미의 화용론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적인 것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붙잡아 두는 거, 이게 얼굴인 거지. 그래서 말을 하는 존재에게 말이 어떤 차원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얼굴의 문제가 표현의 실체라고 지금 들르지 갓다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얼굴에서 나온다. 맨 마지막 줄에 얼굴은 기표작용적 체제에 고유한 도상이며 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제형토화다. 해석을 한다는 건 일종의 탈형토화예요. 탈코드화기도 해요.
그러니까 디코딩이 코드를 푼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이 뭘 뜻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건 코드를 푸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디코딩이야. 근데 그 코드를 푸는 것을 어떤 의미망 속에다가 다시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의미의 해석의 체계가 수반하는 것이 얼굴이다. 이러면서 여기 얼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뒤에 224쪽에 이제 맨 위에 기표는 얼굴 위에서 재형토화된다. 기표의 실체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얼굴이다. 그래서 아래 봐라 그의 얼굴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다섯째 줄입니다. 기표는 항상 얼굴화된다. 얼굴은 의미 생성과 해석들의 집합 위에 물질적으로 군림한다. 그래서 괄호 끝나고 전제군주 신은 자신의 얼굴을 결코 감추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얼굴 속에 있는 거야. 언제나 신을 향해 돌아앉아야 돼. 부르시는 신이 누구야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누구야라고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네라고 얼굴을 보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린 그리스도가 아닌데 얼굴을 보고 대답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차원을 수반해요. 그게 바로 얼굴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표작용 체제에선 언제나 그렇게 얼굴을 수반하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얼굴은 뭐냐? 이제 뒤에 7권에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는 흰 벽이야. 이 흰 벽이라는 건 진짜 백인의 얼굴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모든 의미와는 바로 그 백인 남성 그리스도. 이걸 의미가 생겨나는 벽. 이제 계속 그 벽에서 공이 되트듯이 그 벽에 말이 이렇게 되튀는 거지. 내가 의미를 기표를 덥석 받았어. 그럼 그거를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는 것을 다시 공이 튀어나온 벽으로 되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언제나 벽에서 공이 어떤 말씀이 튀어나오고 내가 다시 그걸 되돌리고 다시 튀어나오고 되돌리는 그런 하나의 의미 생성의 벽 같은 거예요. 의미 해석을 끊임없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준이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그게 유럽에서의 의미와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기준? 이게 흰 벽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1차적으로는 서유럽 문화 속에서 의미화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거는 이퀄 뭐냐면 백인 남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흰 벽과 검은 구멍의 체계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가만히 보면 이 평면에다가 구멍이 뚫린 체계잖아요. 눈 2개, 콧구멍 2개, 눈구멍 2개, 입구멍 하나, 귓구멍 2개. 진짜 구멍의 체계지. 그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게 이제 흰 벽이라고. 모든 의미의 출발점으로서의 백인 남성. 그게 이제 그리스도요 유럽인 거죠. 그걸 지금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7번째 고언은 이 의미의 모든 생산의 출발점인 의미화의 귀결점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한 유럽의 이 백인주의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영년 얼굴성이다. 자,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24쪽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 기표작용 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게 이제 후기표작용 체제예요. 포스트 기표작용 체제는 뭐냐? 그건 어떻게 등장을 하는 거냐면 그 뒤에 이제 후기표작용 체제가 나오는 구절에서 얼굴과 연관된 걸 보시면 뒤에 238쪽 보시면 돼요. 자, 후기표작용 체제는 뭐냐? 거기에서 도주해 왔어. 즉 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렸어. 신이 누구야? 그러면 네라고.
그 얼굴을 향해 보면서 그 자신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의미작용 체제로부터 이게 얼굴을 돌렸다는 건 벗어났는데 그 벗어났다는 게 진짜 벗어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내면화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후 기표작용적 체제가 정념적이고 주체적인 체제라 그랬잖아요. 이제 내면화, 정념이라는 건 내면화했다는 거고 신으로부터 돌려서 순환을 겪어. 이제 신전은 다 파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궤장만 가지고 나와. 그래서 그 궤장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죠. 도주죠, 도주 일종의. 그리고 이제 떠도는 건데 그러면서 신의 말씀이 정념, 내면화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내면화된 말씀을 통해 주체화가 되는 거지. 그게 검은 구멍이에요. 의미가 이제 쫙 빨려 들어가는 검은 구멍. 그래서 그 238쪽의 맨 아랫단락에 보시면 얼굴성은 심오한 변화를 겪는다. 신도 나를 배반했고 신이 어디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 떠돌았다는 건 신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근데 그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거기에서 굳이 신전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디아스포라 떠나는 거잖아요. 상호 배반인 거야. 자기 얼굴을 돌리는데 아무도 그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 주체도 자기 얼굴을 돌린다. 그러니까 신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거고 그 보이지 않게 된 신은 이제 내면으로 틀어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39쪽에 보시면 이 이중의 얼굴 돌리기 속에서 도주선이 그려진다. 근데 그는 그러면서 나오는 캐릭터가 예언자인데 그는 자신에게 신의 말씀을 보장해주는 기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 배반의 체제인데 어떻게 되느냐 뒤에 넘겨가 보시면 241쪽 보세요. 근데 이게 배반을 했는데 배반을 한 게 신의 말씀을 더 잘 이행하는. 그러니까 신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됐는데 아무데도 신이 없는데도 이 신으로부터 달아난 자들이 신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이 체제라 그랬죠. 이게 주체화 체제라 그랬죠. 그래서 241쪽에 그 위에서 8줄 정도 내려오시면 예언자는 사제가 아니다. 예언자는 말하는 법을 모른다. 사제는 끊임없이 신의 말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예언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 신은 예언자의 입에 말들을 박아 넣는다. 예언자는 뭐예요? 말을 꿀꺽 해요. 말의 섭취. 새로운 형식의 기호 상습 섭취. 선지자와 달리 예언자는 아무것도 해석하지 않는다. 꿀꺽 먹고 그리고 그냥 살아. 근데 그게 이제 신의 말씀을 결국 실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언자의 망상은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라 행동의 망상. 진짜로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31번 뒤에 이제 문장, 아래 문장. 얼굴성의 특질들은 더 이상 도주선의 형성을 가로막거나 희생양을 그리로 보내는 의미 생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얼굴성 자체가 도주선을 조직한다. 서로 수척해지고 얼굴을 돌려 옆 얼굴을 하게 되는 두 얼굴의 대면 속에서 그래서 그 후기표작용 체제에서는 이제 얼굴이라는 게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얼굴을 돌린 상태에서 그 말을 주체가 내면화하게 되는 이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기호 체계는 이제 최악인 게 혼합 체계로 나타날 때, 말씀의 모든 의미 생성의 출발점이 존재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주체로 내면화할 때. 지금 여기서는 기호 체제에서는 이제 그걸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혼합된 채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제 그게 혼합된 체제가 가장
뭐 무서운 체제라 그랬나? 뒤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그 기호 체제와 얼굴의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게 나오죠. 요 하나는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43쪽에 보시면, 자, 근데 실로 두 번째 줄에 실로 혼합된 기호계의 사례가 있다. 이 오이디푸스가 일종의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의미 생성과 해석이라는 전제군주적 체제가 있다. 어디에 가든 그 얼굴을 벗어날 수 없어. 이게서 얼굴의 방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거기에는 말씀을 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얼굴의 방사.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화와 예언주의라는 이 권위주의적 체제. 이거는 뭐냐? 이제 내가 그 말씀을 꿀꺽한다 그랬죠. 이거 이제 얼굴의 외면이죠. 얼굴의 외면이라는 게 주체화하고 내면화를 말합니다. 얼굴의 방사라는 게 아까 말한 의미작용, 의미의 생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표작용 체제는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얼굴을 떠올리게 되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뭐 왕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어떤 왕이,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어떤 왕이 이제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을 10m가 넘는 동상을 세웠어요. 발굴된 것에 머리만 거의 한 2m가 넘는 3m 정도 되는 그게 발굴된 게 머리 모양만 한 3m가 되는 거야. 얼굴만.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높아봤자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10m가 넘는 거대한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얼굴이 한 3m가 되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하면 생활권 내에서 그게 다 보여. 어디를 가나? 그 군주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는 거지. 그게 기표작용적 체제인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들을 내면화하는 체제가 거기에 결합이 되면 그 얼굴을 보진 않지만 언제나 내가 어떤 말씀을 떠올릴 때는 그 말씀을 내면화한 것과 더불어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은 없지만 뭐 얼굴이 없을 뿐인 거지 사실 얼굴이 없는 게 아닌 거지.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안으로 들어간 거지. 가시화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기표작용적 체제가 얼굴의 방사라면 이 후기표작용 체제가 얼굴의 외면. 그러니까 하나는 의미작용. 객관적인 어떤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계속해서 주체가 자신의 동일성을 형성하는 어떤 의미의 내면적인 지점으로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내면화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이 그리스 시대에는 신이 내 안에 있지 않잖아요. 올림푸스 산에 있거든요. 신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맨날 신을 탓하지. 신이 옆에 있는 거죠. 구약의 세계만 하더라도 신이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의 세계로 넘어오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다르게 그리고 기독교로 넘어오면 기독교에서는 신이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딘가에 살지 않아. 신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죠. 자기 마음에 감시 카메라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도 나는 계속 그 내 마음 속에 간직한 그 신적 존재, 나를 감시하는 존재, 내 죄를, 내 악마성을 감시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카메라 같이 늘 자리 잡은 채로 자기 자신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게 이제 내면화거든요. 의미의 내면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21쪽에 이제 넘어와서 보시면 두 개의 축, 의미 생성의 축과 주체화의 축이 있다. 이거는 다른 지층이다. 그러니까 지층의 세 가지의 그 종류 중에 유기체적 지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미 생성의 의미 작용의 지층이 있었고, 주체화의 지층이 있었잖아요. 이 지층.
그래서 이다. 하지만 의미 생성은 언제나 의미가 발생하려면 그 의미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라는 일종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흰 벽이라고 얘기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주체와는 의식과 정념과 잉여를 숙박시킬 검은 구멍. 이게 일종의 내면이죠, 내면. 그게 있어야 된다. 혼합된 기호계들 많이 존재한다. 앞에서는 기호체계를 이렇게 분류를 5가지로 했지만 사실은 언제나 혼합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혼합적인 기호계 속에서는 언제나 이 흰 벽과 검은 구멍이 있다. 그래서 얼굴, 흰 벽, 검은 구멍, 체계 이렇게 얘기하죠. 흰 벽, 검은 구멍, 체계. 네. 그리고 흰 뺨에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흰 뺨에 큰 얼굴, 검은 구멍 같이 눈이 뚫린 백목 같은 얼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그 중간에 몇 줄 내려와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자의 외부를 둘러싼 표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페이스, 단순히 그걸 말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언어에서 기표의 형식과 심지어 그것의 단위들은 만약 임의의 청자가 말하는 자의 얼굴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결정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의미가 약간 이렇게 좀 방황을 하겠죠. 그 얼굴을 설정하지 않게 될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모티콘 써서 문자 안 보내지만 문자가 처음 나왔을 때 휴대폰에서 이렇게 막 웃음, 뭐 물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아무튼 문자를 그릴 수 있는 요게 처음 나왔을 때 그 문자에 대해서 그 의미가 그러니까 글만으로는 잘 해석되지 않는 걸 뒤에 어떤 이모티콘을 붙이느냐, 문자 안에서도 이모티콘에 따라서 그 글의 의미가 되게 달라지는 거. 이거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즐거웠어. 그리고 뒤에 이모티콘이 아무것도 없어. 불안하잖아요, 약간. 근데 오늘 즐거웠어. 그리고 뭐 하트 있고 막 이게 문자 있고 요즘은 카톡을 쓰니까 그런 문자 잘 안 하더라고, 애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거 그런 거 안 한대요. 물결 이런 거 보면 나이 들었구나 이런데요, 애들이. 이게 그다음에 웃음. 애들 안 해요, 웃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한 50대, 40대, 50대 이후의 특징인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 이모티콘이 일종의 얼굴 역할을 하지. 그 문자 보내는 거에서.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딱 보내서 아무튼 마침표로 딱 끝나면 그게 그렇게 정이 없고 이게 뭔가 칭찬도 칭찬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방황을 해. 방황을 하는데 거기에 물결 2개가 있다거나 이렇게 웃는 거 2개가 있다거나 웃는 거 2개 옆에 또 하트가 이렇게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갑자기 그 의미가 확 보충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얼굴이라는 게. 지금은 매체 환경이 다르니까 또 더 요거를 변형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청자가 말하는 자의 얼굴을 선택하지 않으면 말의 의미가 약간 좀 이렇게 모호하게 떠돌아. 그래서 어린이, 여자, 가족의 어머니, 남자, 아버지, 우두머리, 교사, 경찰, 일반적인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특정한 얼굴에 연동되어 있는 언어. 그러니까 전형적 얼굴이라는 게 있는 거지. 어떤 언표에 대응하는 전형적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건 언제나 일종의 전형성이야. 그러니까 기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기표를 발산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지. 그냥 무슨 가꾸는 얼굴 위에 그랬자 그냥 표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서 얼굴은. 그런 점에서 아래 얼굴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기 얼굴성을 이해하실 때 이 들레지 갓다리가 지금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퍼스널리티로서의 얼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얼굴은 권력의 지표예요. 권력의 지표. 일정한 의미망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얼굴은 개인적인 게 아니다.
얼굴은 빈도나 확률의 지대를 규정하고 미리 적합하지 않은 표현과 연결 접속을 딱 잡아주는 적합한 기표작용으로 중화하는 장을 결정한다. 그래서 뒤에 322쪽에 위에서 넷째 줄에 얼굴은 그 자체로 그래서 잉여다, 잉여. 이게 잉여라는 말은 뭐냐면 의미를 생성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얼굴이 확정을 해주거나 보충을 해주거나 얼굴 자체가 의미는 아닌데 언제나 의미에 수반되어서 의미 자체에 관여하는 잉여인 거죠. 그래서 얼굴은 그 여섯째 줄에 기표가 부딪혀 튀어나와야 하는 벽을 구성하며 기표의 벽, 프레임 또는 스크린이다. 기표가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되튀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그 부딪혀서. 그래서 얼굴은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흰 벽이죠. 의미화의 의미작용의 체계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얼굴은 주체화가 꿰뚫고 나가야 되는 구멍을 파며 의식이나 열정으로서의 주체성의 검은 구멍, 카메라, 제3의 눈을 형성한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계속 나를 또 지켜보는 거예요. 얼굴은 이 두 가지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쭉 넘어가서 323쪽에 보시면 위에서 둘째 줄에 기표는 그것만으로는 자기에게 필요한 벽을 구성할 수 없고 그 기표에 대해서 그것을 의미화하고 그 의미를 자기의 명령체계로 내면화하는 그런 게 있어야 기표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또 주체화는 혼자서는 구멍을 팔 수 없어. 그 의미의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튀어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흰 벽, 검은 구멍. 이게 의미작용과 주체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얼굴들은 언제나 얼굴성이라는 추상적인 기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얼굴들로 현실화되는 게 얼굴성이라는 추상기계예요. 그러니까 추상기계는 약간 어떤 거로 생각하셔도 되냐면은요. 어떤 배치는 현실화된 건데 그런 배치, 그런 구체적인 것으로 현실화되기 전에 잠재적인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축구가 있다. 축구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축구가 현실화되려 그러면 선수도 있어야 되고 감독도 있어야 되고 축구장도 있어야 되고 관중들도 있어야 되고 기타 공도 있어야 되고 뭐 호루라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아주 많은 것들의 배치로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축구는? 근데 축구 자체는 그렇게 여러 배치들로 현실화될 수 있는 추상기계인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놀았을 거 아니에요. 공을 이렇게 저렇게 갖고 놀고 이렇게 갖고 놀다가 공을 갖고 노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구기 종목들이. 근데 그 공을 발로만 차야 된다. 손이 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상대방에다가 골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칙들이 함께 만들어지고 인원도 정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배트로 공을 친다 이거하고는 되게 다른 거잖아요. 공을 가지고 손으로 어디를 넘긴다 이거하고도 다르고 그러니까 농구나 그 배구나 뭐 야구나 핸드볼이나 공을 가지고 하는 그 무수한 것들 중에서 축구라고 하는 것은 이 일정한 배치를 형성해야 되잖아. 그 일정한 배치로서 나타나는 그것이 축구라는 추상기계가 있기 때문인 거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추상기계는. 그러니까 감옥도 추상기계야. 권력도 추상기계야. 근데 그 추상기계가 어떻게 배치 속에서 현실화되느냐는 되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추상기계를 그런 구체적 배치의 잠재성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군주의 얼굴, 선생님의 얼굴, 왕의 얼굴 이런 구체적인 얼굴들은
그 얼굴들을 그렇게 생산시키는 얼굴성이라는 추상기계로부터 태어난다. 이 기계가 흰 벽을 주고 구멍을 주는 것과 동시에 얼굴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얼굴의 생산이라는 건 항상 뭐를 수반한다? 의미작용과 주체화. 의미 생성의 어떤 벽과 주체화, 즉 내면화. 이것을 수반하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유럽 사회에서는 그런 얼굴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대표될 수 있는 거죠. 이 유럽 백인 남성의 얼굴이 결국 그리스도의 얼굴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문학작품 이거는 조금 넘어가고 325쪽에 보시면 얼굴은 구멍 표현들, 구멍 뚫린 표면이라는 체계의 일부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와의 비교가 나오느냐, 머리와 얼굴이 어떻게 다른가가 나옵니다. 325쪽의 아랫단락에. 자, 아랫단락의 네 번째 줄에 머리는 몸에 포함되어 있지만 얼굴은 아니다. 머리하고 얼굴은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은 머리의 부분인가? 이게 그런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표면은 물론 누군가의 뒤통수만 보고도 화가 났는지 기쁜지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 머리하고는 다르게 얼굴은 이건 굉장히 인간에게 독특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그러니까 동물들이 의미 파악을 할 때 동물들도 자기 나름의 신호가 있고 의식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를 주고받겠죠. 근데 그렇게 동물들이 의미를 주고받을 때 걔네들에게도 사자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까? 얼굴의 보편성, 얼굴의 어떤 정체성, 으로서의 사자들이 사자의 얼굴 이런 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잡아먹히는 동물들이 사자떼가 나타났어. 사자는 때로 안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 사자가 나타났다고 할 때 저게 사자의 왕인 사자가 나타나는지 사자의 왕은 아닌 사자가 나타나는지 그걸 구분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그런 얼굴의 차원이 있을까? 글쎄, 없다고 아무튼 들으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에게는. 이거는 이 의미작용과 주체화를 이라는 지칭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되게 고유한 차원인 거죠. 얼굴은. 그래서 얼굴은 표면인데 이 표면은 단순한 표면이 아니고 특징들, 선들, 주름들 이런 게 있더라도 단지 구멍으로 존재하는 공동들을 둘러싸고 이것들과 인접해 있더라도 얼굴은 하나의 지도다. 비록 인간의 것이라 할지라도 머리는 당연히 얼굴이 아니다. 머리는 뒤에 넘겨보세요. 머리가 더 이상 몸체의 일부분이 아니게 됐을 때, 머리가 더 이상 몸체에 의해 코드화되지 않을 때, 요컨대 머리를 포함하여 몸체가 탈코드화되고 얼굴이라 불리는 어떤 것에 의해 덧코드화되어야만 할 때 얼굴이 생산된다. 그러니까 얼굴은 그냥 신체의 일부인 머리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만 하더라도 신체로부터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다르게 코드화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얼굴은 진짜로 그 머리로부터 탈코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머리. 여기서 덧코드화 된다는 건 탈코드화 될 뿐만 아니라 탈코드화 된 그것이 몸으로부터 탈코드화 된 그 차원이 또 다른 차원 속에서 코드를 생산하는 중심이 되잖아. 코드와 연관되는 하나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덧코드화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코드와 탈코드와 제코드와 초코드와 그다음에 영토와 탈영토와 제영토와 이건 언제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영토화와 탈영토화가 대립되고
탈영토화와 제형토화가 대립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탈자, 제자 이거를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코드를 막 만들려고 해. 그러면 코드를 강하게 만드는 데서 언제나 또 탈코도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코드에서부터 달아나는 어떤 운동은 동시에 또 다른 방식의 코드를 동시에 형성을 하면서 달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는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운동인 거지. 탈자가 붙었다 그래서 뭐 좋은 거는 아니다. 이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앙티오이디푸스에서는 덧코드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용하죠. 이게 코드화기도 해요. 다시 코드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 오버 코드라 그래서 앙티오이디푸스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초의 의미라기보다는 다시 코드화된다. 또 뭔가에 의해 코드화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공동 입체의 모든 요소들이 얼굴화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화와 더불어서 얼굴화라고 하는 것은 얼굴만 얼굴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부분도 생식기, 손, 가슴, 배 이런 것도 얼굴화가 돼. 그러니까 이제 왕은 가장 대표적인 얼굴화한 머리인 거죠. 근데 그 왕의 몸 자체가 다 얼굴이죠. 왕은 손도 얼굴이야. 손 자체도 그 의미를 발산하죠. 왕의 생식기도 얼굴이죠. 그거는 왕은 함부로 자기가 원할 때 합방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왕의 신체는 그 자체가 다 얼굴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화는 이렇게 의미작용과 주체화를 수반하는 것들은 심지어 사물도 얼굴화가 될 수 있어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 동상을 만들어놔. 부처님의 그 얼굴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놔. 부처님은 이제 뒤에 나오는 얼굴의 해체하고 가까운 건데 동상으로 우리는 꼭 만들잖아요. 동상으로 만들면 그거는 그 자체가 의미작용과 주체화의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 건가, 아이돌. 그 가시적인 동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슬람에서 동상을 거부하는 게, 우상을 거부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신을 하나의 얼굴로. 그러면 이제 얼굴로 만드는 순간 그거는 백인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의미의 그 아주 배타적인 기준이 돼버리죠. 의미화에. 그래서 얼굴화는 비단 사람의 신체만 아니라 사물들이 그 얼굴화를 수반할 수도 있다. 왕이 사용한 어떤 물건 그런 것도 다 얼굴화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보세요. 326쪽에 문제는 얼굴과 얼굴성을 생산하는 이 기계가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인간의 머리도 반드시 얼굴은 아니지만 얼굴은 인류 안에서 생산된다. 그러니까 얼굴은 어쨌든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차원이죠. 그렇다 그래서 얼굴은 인간의 것은 아니에요. 그 아래에 이제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얼굴은 동물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 일반의 것도 아니다. 심지어 얼굴에는 절대적으로 비인간적인 어떤 것마저 있다. 왜 그러냐? 얼굴이 왜 비인간적인 것마저 있다고 하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일단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동물로서 서로 마주침 속에서 느끼고 뭐 자기의 그 이익에 더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마주침 속에서 다양한 정동을 느끼고 다양하게 신체가 변이되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인간을 인간으로 그런 동물이기도 한 인간을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의미화된 존재라 그럴까?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인간이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의 인간과 지금 우리 시대의 인간이 그냥 인간의 삶이 달라지고 이랬다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혹은 인간의 이 지구상의 존재 방식 자체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구석기 시대의 인간도 어쨌든 그 이전에 뭐 오랑우탄이라든가 유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하고 결정적으로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그거는 뭔가? 거기에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사실 신체적으로 그리 다르지 않잖아요. 유인원하고. 영장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장류와 인간의 그 변곡점에 뭐가 있었을까? 이런 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얼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그런 이전에 있었던 인간을 그런 인간의 차원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동하게 만들어준 다른 차원으로 비약시킨 그런 점에서 그건 인간에 원래 내재하는 건 아닌 거지. 비인간적이라는 말이. 얼굴이 왜 얼굴에는 심지어 비인간적인 것도 있다고 하느냐. 이 얼굴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이거는 원래 모든 존재에게 내재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를 인간이라고 만들어내게 한 되게 인위적인 차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안에 비인간적인 것. 이게 얼굴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좀 넘겨보시면, 이제 얼굴에 대한, 뭐, 철학적인 주목이 좀 있죠. 뭐, 얼굴에서 특히 시선을 얘기한, 사르트르라든가, 뭐, 거울에 대한, 락강의 텍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레비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얼굴 내지는, 신체에 대한, 뭐, 신체란다. 그 시선에 대한, 철학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레즈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얼굴을, 아까 말한, 이, 의미작용과 연관해가지고 바라보는 거, 주체화와 연관해서 바라보는 거죠. 이제 거기는 그래서 넘어가셔도 되고, 어디를 보시냐면, 329쪽에 보세요. 자, 329쪽에 보면, 이거 이제 뒤에 탄력토화 할 때 나올 텐데, 그 몸체로부터 어떻게, 머리가,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면 동물의 머리하고 일단 얼굴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거가 뭐냐면 동물의 머리는 몸체로부터 특권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네 발로 걷잖아요. 네 발로 걸으니까 걷는 발과 이 땅을 보는 얼굴이 그렇게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지. 그냥 몸의 맨 최전선에서 자기의 몸이 움직여 나가는 거를 탐색하는 거 정도가 동물의 머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얼굴이 탄생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발이 두 개의 앞발이 걷는 발을 하던 것으로부터 이제 탄력토화가 돼야 돼. 손으로 탄력토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손은 탄력토화의 산물이에요. 그러면서 손은 이제 뭐랑 접속해요? 더 이상 땅하고 접속하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라든가 뭐 다른 잡는 거 도구하고 접속을 하죠. 그러니까 손과 도구는 같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것을 나뭇가지를 도구로 하는 나뭇가지가 도구가 되는 것과 앞발이 손이 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나뭇가지와 앞발은 상호되기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걸 통해서 손이 앞발로부터 그 앞발이 아니게 되는 즉 땅으로부터 탄력토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몸체에서 탄력토화된 결과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직립보행을 했단 말이에요. 직립보행을 하면
머리가 이게 더 이상 이 몸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탐색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겠죠. 이것 자체가 영토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능들을 갖게 되지. 그럴 때 이제 본다는 것도 네 발 짐승이 보는 것과 앞에 두 발이 손이 되고 두 발로 걷게 된 직립보행의 짐승이 보게 되는 건 달라지죠. 그러니까 눈도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입도 이렇게 먹기 위한 입은 동물들은 인간만이 씹어서 삼킨다 그래요. 동물들은 씹어서 삼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빨이 있긴 있는데 이빨로 동물이 들어오면 몇 개로 좀 소화시키기 좋은 걸로 잘게 자를 뿐인 거지 씹는다는 개념은 없대요. 이 씹는다는 인간에게만 있다고 하더라고. 꼭꼭 씹는다는 건.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소화 기능이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다 이 수직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거하고도 연관이 되겠지. 그러면서 구강 구조가 달라지지. 구강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언어적인 게 동물들도 신호를 주고받지만 신호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 진화 과정을 보면 따로따로 보면 그 자체의 과정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렇게 달라진 구강 구조와 더불어서 이 인간으로 진화하는 그 동물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입이 아니라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데에도 훨씬 더 복잡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식도가 이게 동물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기고 구강 구조도 다르고 그러면서 이게 소리를 내는 이 분절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입이 됐지. 먹는 입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떻게 돼요? 이 입술이 동물들은 입술이 없어요. 딱 다물면 그냥 이렇게 지퍼 닫듯이 닫게 되지. 근데 인간은 입술이 있어.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잘 보세요. 입술이 있나? 입술이 없어요. 입술은 왜 생긴 거예요?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살이, 속살이 밖으로 나와서 뒤집어진 거예요. 속살이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입술도 살의 탄력토화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탄력토화와 영토화의 결과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들레지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를 신이 인간에게는 얼굴을 주셔가지고 두 눈과 동그란 두 눈과 코와 이런 뭐 매혹적인 앵두 같은 입술을 주셨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 접속 속에서 계속 탄력토화하고 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그래서 탄력토화의 산물, 몸으로부터 탄력토화한 산물인데 이 얘기가 329쪽의 아래 나오는 거예요. 동물의 것이건 인간의 것이건 유기체가 몸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몸체는 무엇을 어떻게 접속하느냐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되기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탄력토화 운동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거 손, 이건 앞발이었다가 이제 도구를 잡게 되면서 탄력토화가 되죠. 점점. 그리고 직립한 여성의 가슴은 동물의 유선의 탄력토화. 그래서 이 가슴의 이 메커니즘도 달라지게 되죠. 바깥으로 점막이 젖혀진 입술을 갖춘 아이의 입은 동물의 주둥이나 입의 탄력토화. 이게 동시적으로 다 이렇게 변환해 가는 거죠. 그리고 가슴, 입술 각각은 상대방에 대해 상관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330쪽에 인간의 머리는 그 자체로 탄력토화된 환경으로서의 세계의 조직화를 여기서 탄력토화된 환경으로서의 세계의 조직화 요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요게 바로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 바라보는 세계와 직립했을 때 바라보는 세계가 동일한데 시점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미 접속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신체가 탄력토화 되잖아요. 신체만 탄력토화 되는 게 있겠어요? 신체가 관계 맺고 있는 환경도 탄력토화 되지 그러면?
그랬을 때 탄력토화된 환경으로서의 세계의 조직화. 이게 이제 풍경이라는 산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탄력토화는 동시적이에요. 한 개만 탄력토화되는 건 없어요. 그레고르 잠자가 탄력토화됐어. 신체가 갑자기 안 움직이잖아요. 기어다니게 되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잖아. 신체가 탄력토화되니까 더 이상 분절 언어가 조금씩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 탄력토화의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들레지의 카프카는 탄력토화에 대한 책이에요. 거기에. 그 탄력토화 개념이 가장 많이 잘 쓰인 게 그 책인 거죠. 카프카, 들레지의. 그래서 탄력토화된 거야. 몸이 탄력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더 이상 자기가 살았던 자기의 안락한 방이 아니게 되지. 몸이 탄력토화되면 방도 탄력토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보기에는 잠자는 잠자고 방은 방이다. 이거는 우리가 여전히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 무엇이 있다라는 그 본질주의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몸이 변화해서 탄력토화하고 있는, 다리가 탄력토화하고 팔이 탄력토화하고 있는 잠자에게 더 이상 방은 이전의 방이 아니라 탄력토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탄력토화하고 있을 때 소리도 이제 탄력토화하죠. 그래서 동물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지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발음하려고 했던 말이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탄력토화가 진행되니까 가족들도 탄력토화하지. 가족들도 이제 집을 나가지. 이거예요. 탄력토화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만 이루어지는 탄력토화는 없어요. 얼굴로서 몸체에서 탄력토화가 일어나는 순간 상관물, 그 탄력토화가 수반하는 또 다른 탄력토화의 산물이 생겨. 그 상관물이 바로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풍경은 뭐냐면 탄력토화된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동물은 그 환경을 인간처럼 풍경으로서 조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풍경은 환경일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탄력토화된 세계. 인간만이 풍경. 그러니까 어떤 이 세계를 시선에 이렇게 포착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죠. 그게 이제 풍경 개념. 요 얘기는 11일 고온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얼굴성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영화예요, 영화. 이 얼굴성을 또 적극적으로 쓰는 게 그 들레지의 시네마에서 클로즈업에 대한 논의가 있거든요. 그 클로즈업이 이 얼굴을 이제 가득 보여주잖아요. 뭐 공포 영화에서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여줄 때라든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악마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막 소리 지른 아버지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든가, 그 클로즈업의 효과가 있어요. 그냥 저 롱숏,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가 이렇게 다 보이는 롱숏, 그다음에 약간 가슴 정도까지가 보이는, 보통 대화할 때 잡는 미디엄 숏, 이런 거하고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 될 때 얻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감정이 굉장히 고조가 되죠. 감정이 고조가 되고 이렇게 뭔가 숨이 탁 막히는, 그래서 되게 극단적인 순간에 이렇게 클로즈업 샷을 탁 찍거나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게 또 얼굴성이야. 그래서 영화에서는 클로즈업은 얼굴이면서 동시에 풍경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 얘기는 조금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334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얼굴, 이제 여기까지 정리한 건 얼굴은 모든 의미작용과 그 의미작용과 연관해서 주체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의미작용 및 주체화와 분리되지 않는 중요한 표현적 차원이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얼굴은 개인이 아니다. 그 개인의 얼굴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면 그건 펄슨이죠, 펄슨. 그러니까 펄슨이 개인이고
그 개인이라는 펄슨이 어디서 나왔느냐? 페르소나에서 나왔잖아요. 페르소나는 원래 가면이기도 하죠. 근데 그 개념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이거는 정말로 개별자를 의미해요. 개인, 펄슨은. 근데 들레즈가 말하는 얼굴은 그런 페르소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의미작용과 주체화의 어떤 형상, 표현적 특질이기 때문에 이 얼굴성은 뭐라 그래야 되나? 단순하게 그냥 몸의 한 부분 이렇게 취급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레즈가 여기에서 얼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마치 기관 없는 몸체에서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유기화되어 있는가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우리는 기관 없는 몸체가 될 것인가잖아요. 즉 그렇게 유기화된 어떤 기능화된 이런 몸체로부터 벗어나서 의미화된 거기도 하죠. 우리의 몸체라는 건 주체화된, 개별화된 이런 몸이지. 그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의 신체를 다른 신체와의 접속을 통해서 실험할 수 있을까? 몸의 수행의 문제? 이게 기관 없는 신체 고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얼굴 고원에서는 얼굴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얼굴을 갖는다는 것 혹은 어떤 얼굴과 관계한다는 건 계속 그런 의미와 의미 속에 갇히는 거죠. 의미 체계에 붙들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얼굴 고원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 어떻게 우리는 얼굴을 해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원의 마지막 뒷부분에는 얼굴의 해체 문제거든요. 얼굴을 해체한다는 게 뭐 성형을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미작용 체제로부터 어떻게 도주선을 그릴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주체 없는데 동일성으로서의 주체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달아날 것인가 이 문제라고. 이게 들레즈적인 무아의 삶이라 그럴까? 뭐 들레즈가 딱 불교하고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들레즈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계속해서 도주선을 그리면서 이 동일성, 이 동일성은 나의 동일성일 뿐만 아니라 대상의 동일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일성은 뭘 통해서 형성됩니까? 신체를 동일화하는 일련의 실천과 의미를 동일화하는 일련의 사고를 통해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배치 위에서 일정한 뭐 제도라든가 일정한 관습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이렇게 경유하면서 우리의 신체를 동일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미적 가치 같은 데에다가 자기의 신체를 막 꿰맞추려고 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몸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해. 이 건강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의미인 거죠. 가치인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 뭐 늙지 않는 몸, 뭐 이런 어떤 몸 자체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그리고 몸이 뭘 먹느냐에서도 이미 몸은 자유롭지 않고 그 배치 속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몸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산하죠. 우리가 건강을 시험하거나 먹는 것을 다르게 시험하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고 다 표준 속에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맞추는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을 이제 키가 크게 해야 되잖아요. 이 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절대적 과제가 애 키를 크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 키를 키울 수만 있다면 온갖 것들을 먹이고 뭐 온갖 주사를 맞힌다고 하던데,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애들이 그걸 못 참는데요. 이제 키가 작다고 하는 거를 결여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건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안 그러지 않았나? 이건 되게 최근의 현상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몸도 그런 식의 배치 속에서 사회적 생산물로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상관적이겠어요? 가치체계. 예. 이런 게 있죠. 건강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늙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가치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신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가 그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레즈 이게 이제 동일성이지. 사회적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덴티티를 갖는 신체와 정신. 지금 들레즈 갓다리의 철학이 시도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동일성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동일성을 파괴하는 거지 나를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일성이라는 게 가짜거든요. 우리는 가짜인데 그 가짜를 계속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서 그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뭐냐? 결국 시스템의 재생산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나고 이런 나를 만들어내는 게 또 시스템이고 이것으로부터 이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사유란 무엇일까? 좀 그게 들레즈의 사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레즈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동일성으로부터 달아나는 삶의 실험들을 지속할 것인가. 그 동일성이 없다가 이게 무아하잖아요. 그 동일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차이와 반복에서 내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동일성은 환상이야. 동일성은 없어. 근데 그것이 있고 마치 차이가 동일성에 대해서 결여된 것인 것처럼 더 외적인 것인 것처럼 사유를 하는 게 서양의 형이상학이었다. 이걸 이제 정복시킨 거죠. 차이를 근원에 두고 동일성을 효과로서 사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를 얘기할 때도 기관 없는 몸체. 기관 없는 몸체가 뭐 갑자기 우리의 몸을 다 토막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정한 동일성, 가치 기준, 지배적인 가치 기준에 길들여지는 신체로부터의 달아남을 얘기를 하는 거지.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얼굴이 이렇게 의미와 주체와의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얼굴을 해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방식의 그 의미를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거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시면 354 여기까지만 보고 354 탄령토화의 태지 약간 넘어가고 354쪽에 보시면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아랫단락에 검은 구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어떻게 벽을 뚫을 것인가. 이게 얼굴의 해체 문제예요. 어떻게 그 주체와 계속 내면적인 아버지의 명령, 뭐 사회의 명령, 그 다음에 신의 명령, 권력의 명령 이런 것들을 다 틀어박은 블랙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의미의 그 출발점이 되는 그 흰 벽. 그러니까 유럽 백인 남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그 주체화를 형성하게 되는 각각의 그 벽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벽들을 어떻게 뚫고 지나갈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얼굴을 해치할 것인가의 문제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탄령토화의 정리들 요게 있어서 요거를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